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민단체 주요 이슈, 예, 시민단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일단 제가 문자를 보내서 가능하다고 그러시면 바로 전화 연결할게요. 예. 자, 오늘은 제가요, 글도 준비했어요. 글도. 예, 메일로 보내준 글을, 야, 자, 지금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양희원영 국장님, 망치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쁘신데, 오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경상북도 고령에 있습니다. 거기 고령은 또 왜 가신 건가요? 여기 삼척대학교의 성홍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네. 2013년부터 탈핵 도보순례를 하고 계신데요. 뭐요? 탈핵 도보순례? 네네. 예. 고리원전에서 포항, 삼척, 예정지까지, 거기서 다시 서울에서 영광에서 대전, 계속 다니셨고요. 지금 이번에는 영광 원전에서 월성 원전까지 도보순례를 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하루 정도만 와서 결합하는데 오늘 합천성당에서 네. 고령성당까지 23km. 지금 행진을 하시다가 지금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 이제 고령 왔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와, 23km 걸으셨는데도 전혀 힘들어 보이시질 않네요? 네, 다이어트에 걷는 게 너무 좋거든요. 어머, 대단하십니다. 전 아까 두 계단 올라오다가 죽을 뻔했는데, 자, 오늘도 우리나라의 네네네. 이 한반도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국장님을 모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네. 네. 오늘, 이번 주, 지난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요. 그러니까 8월 네.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네. 시민 정치마당에 소개된 전국의 150여 개 NGO 단체들 글들 중에서, 네. 사람들이 추천을 누르거나, 네. 또는 이제 조회를 많이 한 순서대로, 네. 그걸 조합해서 베스트 5를 골랐습니다. 네네. 네네. 그 베스트 5는 지난주와 같은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온 것도 있는 건데요. 네. 예, 지금, 5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오체 투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라는 내용으로, 네. 박그림 설악산 녹색연합 대표님, 그리고 조현철 신부님, 박성율 목사님, 시민단체랑 종교계 대표님들 한 10명이 네. 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남설악 탐방지원센터부터 네. 대청봉까지 12시간 걸려서 오체 투지를 했습니다. 예. 예. 등산로 걸리는 등산하는 네네, 그 그렇죠. 산길을. 네네, 그렇죠. 오. 네, 오체 투지는 온몸을 다 이렇게 땅바닥에 닿는 걸로 네.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걸어서 한 4시간 정도가 되는데, 오체 투지로는 한 12시간 걸렸나 봅니다. 예. 현재 이제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설악산은? 네. 네, 이 설악산에 이제 강원도하고 환경부가 예.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네. 벌써부터 2번이나 이게 반려가 된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네. 창조경제 일환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고, 특히나 이제 경제단체들은 전국의 주요 산 앞에다가 케이블카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관광 호텔까지 짓겠다. 네. 네, 첫 순서로 이제 설악산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8월 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이미 이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2번 정도 올라왔다가 다 반려가 된 사건인데 이번에 또 올라오는 거고요. 네. 네, 그걸 반대하는 의미로 오체 투지를 하신 게 이제 5번째로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네네. 다음 네, 녹색연합에서 네. 꾸준히 올려주고 계시고요. 4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단체는 아니에요. 네. 단체는 아닌데 네. 페이스북 닉네임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닉네임 쓰시는 분이 네. 사진을 올린 건데 네. 이건 순전히 이 시민정치마당의 운영자가 네.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여기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게 네. 또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추천과 조회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유민 아빠인 김용호 씨의 단식 소식을 JTBC에서 보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네. 영화 러브 액츄얼리 보면은 왜 스케치북에다 글을 써가지고 네, 한 장씩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한 장씩 올리는 걸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조회가 19만 3,898회가 어허. 됐고 공유가 2,345번이 이루어진 사진이고 네. 이게 다시 트위터로 옮겨지면서 회자가 됐고 이게 시민정치마당에 또 올라오면서 또 네 번째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네. 그게 네 번째가 기록이 됐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꼭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런 행동들도 사실은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오면 사람들의 추천과 조회가 높아지면 이제 기록이 베스트 5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한 근거. 네. 예. 이거에 대한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실련의 소식이 세 번째 네.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7월 중순에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의 10.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요. 네. 그 이재용 씨 일가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을 계속 이제 쥐고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걸 실현하려면 제일모직과 합병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예,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23.9%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 1이고 삼성전자 3의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맞는 거냐 제대로 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거기에 네.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여기에 또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걸 찬성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해서 공개해라라고 정실련이 요구를 한 거죠. 저희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원칙을 위반했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두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원칙에 네네. 안 맞게끔 이번에 삼성편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뭔지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뭐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전부 우리 다 돈이죠. 연금년 수백조 원을 굴리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수백조 원의 자본이에요. 자본이기 때문에 네. 그 자본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태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그 결정은 되게 원칙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는지 그 네. 근거가 궁금하다. 네. 그럼 회의록을 공개해라라는 게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아 규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위원회 옥상 네네. 그 지금 농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폭염 속에서. 네. 그래서 그걸 그 식수와 음식을 차단했다가 네. 이게 문제가 돼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바로 다음날 다시 풀어줬잖아요. 풀어줬는데 다시 또 그거를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를 한 거예요. 잠깐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뭐 광고주가 설치를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그게 인권위의 건물 위에서 광고주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인권위가 이제 예. 그런 걸 조정을 요구를 하나 봐요, 광고주한테. 근데 광고주가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네. 근데,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인권위나 당하나위원실에서, 네. 식사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네. 단절되지 않도록 약속을 인권위에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2월 15일 개국이 이후에는 확인이 안 된 거죠. 다시는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15일 있는데. 이후에 들어가고 있대요. 예. 네. 예. 그래서 아까 아이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또 다시 이게 중단될 위기에 있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좀 관심을 가질 때는 풀어줬다가 네. 또 또 관심을 가지지 관심을 안 않고 가지면 또 다시 또 차단하고. 네.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게 네.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가장 인기가 있었고 추천수와 조회수가 높았던 게 뭐냐면 네네. 국정원의 해킹을 잡아내는 오픈 백신 안드로이드용의 네. 오픈 백신이 일반 배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 네트워크 센터, P2P 재단 코리아 준비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제 지난 8월 8일 날 네네.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를 했고요. 네. 이거는 그 국가정보원 해킹팀인 스파이웨어인 RCS 가항 네.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네네.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네.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안랩이라든지 국내 이런 백신 프로그램에서 잡히지 않는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예. 그래서 감염돼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 백신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걸 감염됐는지 여부는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해봤는데요. 그 모바일로 네네. 이렇게 검사가 되더라고요. 일반 PC도 이거 오픈 백신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네네, 일반 PC용으로는 디텍트가 개발을 해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것도 무료인가요? 네네. 어. 근데 여기는 이제 핸드폰이 사실 주요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네. 아. 그 핸드폰 중에도 안드로이드 폰이 네네네네. 주요 공격 대상인 걸로 우리가 인지를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거기가 더 지금 활용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요. 네. 저도 지금 네. 그 안드로이드 폰 2개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없습니까?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가 확실한 거 안전한 아니라서. 거죠? 네, 그렇게 이게 네. 이제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하신 걸로 알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네, 그만큼 이게 해킹에 대한 또 네. 방지하는 역할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역할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예, 이게 이제 한두 명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두 명이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거라서 지금 오픈 백신 개발 후원의 소셜 펀치 페이지가 올라와 있어요. 네. 소셜 펀치 안에 이제 오픈 백신 2015라고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네. 한 1천만 원 목표로 돈을 모아서 네. 우선 백신부터 개발하고 비용은 나중에 모으는 것 같은데 한 270만 원 모여 있다고 하네요. 네,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소셜 펀치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270만 원이 모였다. 네, 오픈 백신 개발 2015. 후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정부가 우리의 비밀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시대에 이걸 막기 네. 위한 우리들의 어떤 자구책인데 NGO에서 네. 이렇게 믿을 만한 사실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네. 이 믿을 만한 그 NGO들이 나서 주니까 대단히 네.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 베스트 5를 보면 네. 국정원 해킹과 경실련에서의 그 재벌들의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 얘기나 네. 그다음에 녹색연합에서의 그 오체 투지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냥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어쨌든 어딘가에서 그렇죠. 묵묵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네. 해당 페이지 가서 응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민 정치마당 네. 저기 인터넷 주소가 cp마당.org네요. 네네. CP마당. cp마당.org에 들어가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접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해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도 하시고 네네네. 그 수위를 올리시는 데 역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이렇게 이 더운데, 전 아까 그늘 찾아서 막 한 5분 나갔다 와도 힘들었는데, 이 더운데 23km 행군하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예. 진행해주신 우리 양희원영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수고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13분 동안의 새 코너였는데요. 예, 우리 양희원영 국장님을 모시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좀 말로만 들으려니까 좀 어려웠지만, 오늘은 이렇게 그 메일로 받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원고로 띄우니까 더 이렇게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쏟아지는 속보에 정신을 놓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활동을
우리 그 야당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도 이렇게 이 야당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슈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지금 뭐 이런 문제들을 고민 중에 있다. 이런 걸 좀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까? 예,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야당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2번 하면서, 예, 요거 2번 하면서 저는 이 시민단체가 정말 감사하고, 예,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이 야당의 그 활동들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여당은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YTN 뉴스와이에서 계속 보여주잖아. 근데 야당이 뭐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 안 나오는 당 얘기가 궁금하다 이거지. 우리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 야당 얘기가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그냥 새누리당과 야당 얘기는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YTN, 뉴스와이 하루 종일 나와. 하루 종일. 근데 야당 얘기는 나오는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야당 소식이 궁금하다 이거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소식 속에 아까 그 어떤 학생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진을 올려서 우리 그 세월호 김영호 씨에게 그 저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봐도 괜찮겠죠? 예. 자. 나 이거 한번 봤으니까 안 울 수 있어. 아저씨, 제 글을 읽어주세요. 저는 여주에서 온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어제 JTBC 뉴스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시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저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벌써 110일이 넘었습니다. 110일? 옛날 거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편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은 무서운 나라, 잔인한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여주 중학교 1학년 학생. 이게 아마 작년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작년에 세월호 발생 110일이 됐을 때 이 예쁜 아이가 와서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게 이런 응원의 퍼포먼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랐고 이게 무려 19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감동적인 시민단체 이슈, 시민마당 이슈 베스트 5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세 코너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까 그 블랙건 인간한테 또 답장이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요리로 사람을 웃긴다는 게 존경스럽고 레슨을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맥주가 마시고 싶으면 보리하고 알코올 갈아서 드시는 건 아니죠? 어차피 블랙인데 천국 요리는 공유할 수 없는 건가요? 아참, 물불 간만 빼고 하면 되죠. 야! 너 진짜 죽는 수가 있어, 너? 내 자격을 보니까 너 번호 뜬다, 너? 너 죽었어, 진짜. 너 이따 그 방송 끝나고 봐. 예. 나 이제 재방송 보면서 이게 앞으로 유튜브 생방송이 사라지니까 이런 죄송해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 하다가 또 뻘소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시민마당의 이 베스트 5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코너 아주 마음에 들어. 그죠? 난 이 코너 아주 마음에 들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시민단체가 외롭게 싸워갔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왜 그 암살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왜 이 일을 계속 하느냐? 왜 계속 하냐?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예, 그 대사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남들이 쳐다봐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 건강한 한국인들의 이야기, 시민단체 이슈 5, 오늘 굉장히, 감동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 내용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메일이 궁금하시면, CP마당 찾아서 들어가세요. cp마당.org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인피니트, 엑소, 요즘에 인기 최고가 누구야? 엑소야, 인피니트야? 좌우지간, 오늘의 짐승돌, 오늘의 돌아오는, 컴백, 요 제목으로 돌아가서, 텐지남 폭발 사고 관련 SNS 괴담, 요거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텐지낭이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요지는 그래요. 요지는 텐지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 텐지낭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항구래. 이 텐지낭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항구이고, 그래서 이 텐지낭에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시안화 나트륨이라는, 이 물과 결합이 되면 매우 심각한 독극물 가스가 발생하는 위험물질이 약 700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700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이 시아나화 나트륨이 물이랑 만나서 물이랑 만난 오염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핵심은. 근데 이제 이 시아나화물을 비롯한 청진항에서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위험 화학물질들이 폭발돼서 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요 현장으로부터 약 3km까지는 이 공기의 영향권 하에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이게 미군 부대에서 내린 메시지라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내린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비 맞지 마라. 비 맞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밖에 나다니지 말고 비 맞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에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미 대사관, 미군 부대가 아니라 미 대사관, 미 대사관에서 진짜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내가 궁금한 건, 진짜 미 대사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하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이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계인들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게 언론을 통제하는 문제, SNS를 통제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막 약 10여 명의 계정이 영구 삭제가 되고 SNS상에서 미확인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뉴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중국 국민들은 못 믿겠다. 중국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깜짝이야.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감, 이게 SNS 괴담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중국의 이 SNS 괴담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섞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뢰 때문에 지뢰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 지뢰가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추천 몇 분이나 하셨어요? 역시, 보고 있는, 아까 내가
800명까지 보는 거 봤는데 2,800명 지금 저기 한 150명 나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많이 들어왔을 때 불탄 태민을 뽑아냈어야 됐는데. 예. 자, 하여튼 자주 안 터져. 뭔 소리야? 집중. 그래서 이 SNS상에서 중국에서 괴담이 돌고 있다라는 게 뉴스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공공의 정보를, 공익적 정보를 제대로 공개했으면 중국에서 SNS 괴담이 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때 문제가 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혼란이 생기고 괴담이 유포되는 그런 상황이 퍼졌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 지뢰 폭발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SNS가 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목함 지뢰가 자작극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리스트를 따로 뽑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된다는 사람 말고 당당하게 이거 자작극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한번 명단을 뽑아보세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런 거 당당하게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번에 DMZ 지뢰 폭발이 이게 자작극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믿기 어렵다라고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건 처벌할 수 없어.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요 목함 지뢰는 자작극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은 감히 단정을 못해.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단정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죄가 됐는지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순진한 일반인이거나, 혹은 그렇게 써서 일반인을 낚은 뒤에 유유히 사라질 요원이거나. 뭐라고요? 이 DMZ 목함 지뢰가 이게 뭐 자작극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첫째, 이게 좀 무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저놈들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무식한 주변 사람들을 낚은 뒤에 유유히 포항지역 여자 주부의 주민번호를 던지고 사라질 요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놈들이 뭘 퍼뜨리나 요런 걸 가만히 보시면, 예, 그런 걸 보시면 저처럼 이 어둠의 세력이 보일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걸 단정적으로 자작극이다라고 표현한 사람, 물론 이건 의심이 간다,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정부 발표는 못 믿겠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 왜? 이게 사실 이 정부 발표 과정이 너무나 앞뒤가 안 맞았어요. 여러분 그 뉴스 봤죠? 이거 지뢰 발표를, 그러니까 지뢰가 목함 지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표된 게 언제라고? 청와대에 보고된 게 4일날 밤이래.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기억해보세요. 지난주에 국방부 장관을 불러다가 언제 보고했냐 그러고 따지니까 4일날 보고했다 그랬어. 근데 청와대가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5일날 저녁 때 청와대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하면, 그게 국방부 장관이 착각한 거다. 원래 5일날 발표한 건데 착각해갖고 개인의 기억이 착각을 해서 4일날 보고한 걸로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지난주에 얼버무렸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군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했어요. 군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했지, 그지? 4일날 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군에서 4일날 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어.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5일에 알았다고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야, 명백히. 그러니까 이게 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라고 국회에서 물었는데 국회 답변을 단순히 기억만 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것도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 국방부 장관의 첫 번째 발언이 안 틀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실을 얘기한 거야. 자기가 4일날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펄펄 뛰면서,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청와대가 뻘짓거리했잖아. 남북 대화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그 대화 제의했다 까였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니까 5일날 어떻게 4일날 지뢰가 터졌는데 5일날 어떻게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막 밀어붙이니까 청와대에서 그때까지 몰랐다. 5일 아침에 그 발표할 때까지 몰랐다라고 뻥을 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4일 밤에 이미 목함 지뢰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청와대가 자기네가 쪽팔리니까 국방부 장관을 등신을 만든 거야. 지난주에. 그 뉴스 갖고 와봐. 이미 4일날 밤에 목함 지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뉴스. 예. 이 목함 지뢰가 이미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청와대는 북한에다가 전통문을 보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지나서 10일날까지도 이 통일부에서 8일날까지인가? 8일인가 10일까지도 통일부에서 남북 고위급 대화 하자고 막 주접을 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10일날 까인 거고, 10일날 까인 거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한테 8일날 이미 목함 지뢰라는 게 알려졌는데, 언론에다가 엠바고를 요청한 거야.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고. 웬 개소리야. 엠바고는 매우 상황이 심각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하다든가 인질의 목숨이 위험하다든가 그럴 때 엠바고 신청하는 거지. 씨발 별것도 아닌 얘기 해가지고 엠바고를 신청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안 따랐다고 그걸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엠바고라는 건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냐? 기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청와대 지뢰 도발 당일 북한 소행 가능성을 알았다. 자, 여기 기사로 한번 볼게요. 예, 매우 중요한 뉴스니까 기사로 같이 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게 엠바고라는 건 기자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기자들이 동의해야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 일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만 뭐 주말만 넘겨다 해주세요 뭐 이 정도 얘기했고, 실제로 이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엠바고 하라는 얘기가 보고가 안 된 거야. 엠바고를 국회의원한테 요구할 수 없어.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국회의원한테 엠바고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일요일 밤에 김광진 의원이 올린 거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야. 의무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 엠바고를 어겼다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리고 이게 이걸 보도한 기자를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 엠바고는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동의하는 거야. 일반 기자, 그 청와대 출입 기자에서 잘려갖고 못 들어간 사람이고, 잘렸거나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라서 몰랐던 사람이 김광진 의원 SNS를 기사로 썼는데 엠바고를 어겼다고 그 기자를 처벌하겠다. 아, 엠바보네. 엠바고가 아니라 엠바보. 하여튼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김광진이 뭐 보도 자제 요청을 어겼다라고 지랄하는데 김광진이 기자야? 김광진이 언론사야? 그리고 너네가 김광진한테 엠바고 요청했다는 증거를 대봐. 지금 국회의원이 그런 거 못 받았다는데 그거 갖고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자, 무엇보다요, 이제까지 청와대에서 거짓말한 거 이제 기사가 났어요. 청와대 지뢰 도발 당일 북소행 가능성을 알았다. 근데 지난주에 뻔뻔스럽게 온 국민에게 또 거짓말한 거야. 몰랐다고. 5일까지 몰랐다고 거짓말한 거야. 얘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니, 이멍박이는 우리가 이 뻥박이라고 불렀잖아. 주둥이만 열면 뻥을 친다고. 아, 이제는 이제 박방해야 박방해? 아니면 뻥그네로 바꿔야 돼, 뻥그네? 북한군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청와대 보고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북한 소행 추정 사실을 알고 당일인 지난 4일 밤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그러니까 이제까지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했냐고 막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몰랐다고 뻥깐 거 아니야. 자기네들 몰랐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저기 조사가 나온 게 8일이다 이러면서 뻥을 깠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4일 밤에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게 13일 날 밝혀졌네.
군 관계자는 이날 4일 지뢰 폭발 후 투입된 육군 1군단 조사팀이 북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같은 날 오후 8시쯤 합동참모본부에 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벌써 했다는 거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팀 보고를 받은 최은희 합참의장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전비태세 검열실 파견 조사와 유엔사 군사정전이 공동조사 요청을 결정했다. 이후 이런 상황은 4일 오후 10시쯤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전달됐다는 얘기야. 정확히 보고됐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그러면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그 뻥을 깐 거 아니야. 군 관계자는 합참이 청와대에 지난 4일 밤 북한 지뢰 도발 추정 상황 보고를 했고, 국방장관은 다음날 5일 청와대의 관련 사항에 대해 지휘 보고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5일날 보고했다라고, 지휘 보고를 어떻게 했다는 건데 대면 보고 안 했다며. 자, 여기서 지금 군 관계자가 지네가 지금 지난주에 국방부 장관을 한번 뭉갰잖아.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4일 밤에 상황 보고는 했고, 국방장관은 다음날 5일 청와대의 관련 상황에 대해 지휘 보고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요게 또 거짓말이잖아. 왜? 국방부 장관 자기는 보고 안 했다 그랬어. 그지? 기억나요? 지난주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따졌잖아. 도대체 이번 사건 언제 보고했냐? 언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지금 우리 남한의 군사가 피습당한 상황에서 북한에다가 대화 요청한 거냐고 따지니까 나는 보고 안 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나는 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진지하게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된 상황이 뭐냐 하면,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지금 가장 큰 고민은요, 오늘 이번 이 지뢰 사태를 보면서 드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냐. 국민 예산 10%를 쓰고 있는 국방부에서 이게 지뢰가 터진 다음에 지금 청와대하고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심각해. 전혀 위기 대응에 대한 조치가 안 돼 있고 손발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봐봐, 이 군의 이 보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군 발표가 맞다면,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팀 보고를 받은 최윤희가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전비태세 검열실 파견 조사와 유엔사 군사정전이 공동조사 요청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걸 위기관리실로 전파했다. 군대는 제대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돼. 문제는 뭐야? 군대는 제대로 움직여서 10시에 청와대로 갔는데 그 내용이 어디로 샜냐고. 밤 10시에 이렇게 긴급 상황을 보고받은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냐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지금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야. 그래갖고 다음날 북한에다 까일, 그 남북 대화하자 이런 얘기했다가 까인 거야. 자, 여기에서 뉴스 하나가 있어요. 같이 보고 갈 뉴스인데. 이게 한 번은 실수고 2번까지는 우연이라고 용서할 수 있어. 아니, 한 번은 우연이고 2번은 실수라고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게 3번이 되면 실수가 아니야. 3번이 되면 실수일 수가 없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왜 그 뉴스가 아까는 있었는데 지워진 것 같지? 저기 내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가? 세월호 메르스 지뢰의 공통점. 세월호 메르스 지뢰의 공통점 경향신문 기사 있었죠? 그게 왜 없어졌지? 예. 세월호 메르스 그 다음에 지뢰 사건의 공통점 경향신문에서 올라온 거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 있어 찾았어.
같이 볼게요. 응.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고요. 배문규 기자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대근의 단언컨대, 이게 무슨 뭐 방송인가요? 하여튼 세월호 메르스 지뢰의 공통점, 세월호 메르스 지뢰 폭발, 전혀 다른 사건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지난 1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에서 세월호 메르스 지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말이 어렵네요. 자, 박근혜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의 반복이고 미래에서 과거의 반복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 대통령은 시민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공통점 4가지. 첫째, 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우리 다 알죠? 그죠? 예. 세월호 참사 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메르스 사태는 36명이 숨졌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때 2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 모두 사전에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죽을 일이 없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번째다. 3번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시민 안전도 국가 안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2번째,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공통점 2번째,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저지른 구조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 부처들이 우왕좌왕했던 사실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사후 진상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메르스 사태 때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고 확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확산의 진원지 삼성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지뢰 폭발 사고 역시 체계적인 대응이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대북 화해 신호를 계속 보내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보복할지 말지 어떻게 보복할지 종잡지 못했다. 세 번째 공통점. 위기 이후 정부 내 혼선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 그 결과 관련 부처 장관 관리들이 제각각 움직인다. 그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다. 그래도 좋다고 웃고 앉아있다. 좋다고 그냥 신이 났어. 4번째, 시민과 공감할 줄 모른다. 적어도 시민이 비극적 상황에 처하면 함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위기에 처하면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고 긴박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채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화내고 웃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지역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때로는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화사하고 밝은 한복 차림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지뢰 사고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재미없는 농담하고 국무위원들이 폭소 터뜨리는 장면을 노출했다. 아버지 가방에 박근혜식 농담에 빵 터진 국무회의. 등신 새끼들 진짜. 자, 박 대통령의 위기 대응 원칙 4가지. 첫째, 직접 내서지 않는다. 대신 아래에 떠맡긴다. 세월호 참사 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가족들을 만났지만 박 대통령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외부 행사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열고는 대체로 뒤로 물러서 있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상당 기간 회의 주재도 안 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 지뢰 사고 때 역시 대통령이 회의 주재 한 번 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맡겼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 만나기를 꺼리고 메르스 진료 의사와 완치 환자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 위문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직접 나설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다. 직접 챙기려면 복잡한 문제의 원인과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리해줘야 하며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 물론 직접 지휘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않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잘할 수 없는 일에 나서봤자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다. 왜 나서겠나. 또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보다 대통령 개인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나쁜 일, 불행한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는 듯 한다. 지랄이 장관을 했어! 장관과는 마주 앉지 않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박 대통령은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며 대면 보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장관 안 만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 공언처럼 세월호 참사 때 관련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못했다. 지뢰사고 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청와대는 4차례 보고 때마다 서면 보고하면서 동시에 유선 무선 통화 구두 보고를 함께하고 있다. 서면 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두 보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자백을 한 것이다. 지라이 연병이 통천을 했어. 아주 그냥. 대통령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장관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 건지, 그런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소에는 대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한다 해도 중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신의 스타일을 잠시 제쳐두고 마주 앉아 회의에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란 자리, 장관이란 자리 모두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의하고 신속히 효과적인 대응을 하라고 시민들이 맡겨준 자리 아닌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뭐가 있다고 대통령이 장관 실장도 만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몰라 나! 박 대통령은 장관들이 절대자인 자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지시를 내리면 그걸 집행하는 신분이라 여기는 듯하다. 마주 앉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을 동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주 앉으면 상의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은 장관이 자신과 국정을 놓고 상의할 대상이라 여기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은 짐짓 모른 체 않다. 세월호 참사 때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출국했다. 한국이 수출한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한다며 떠났다. 순서는 담화를 하고 출국이었지만 출국하기 위해 담화를 했다는 말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사 중에 그냥 떠날 수 없으니 담화하고 떠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그랬고 귀국 후에도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이 발생했는데 박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예정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정을 다 소화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시민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행사를 계속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꾸준히 참석한 것이 좋은 예다. 이번 지뢰사고가 났을 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 원산간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 이후에도 일상적인 행사를 계속했다. 적어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북한이 몰래 지뢰를 매설해 남한 군인에게 중상을 입히는 중대한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할 일이 많다며 핑계 및 변명으로 과시성 행사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뻑하면 해외를 나가지.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오라소리 안 하나 봐. 네 번째,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뒤늦게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가요? 라고 물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해당 부처에서는 신속하게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는 박 대통령 감염자 숫자를 자신만 몰랐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데도 박 대통령은 6월 1일 메르스 감염자를 18명이 아닌 15명이라고 이전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현재 지뢰사고의 전모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뢰사고 발생일인 지난 4일 청와대 북한 소행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5일 보고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자신의 착오라며 5일 보고가 맞다고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군단 조사팀 사고 당일 4일 저녁 8시 북한 소행 가능성을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은 4일 오후 10시쯤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첫 보고를 5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5일 오전 박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도발 사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경원선 기공식 참석을 변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면피하려고 국방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관을 매품팔이 대통령 대신 매를 맞아주는 머슴으로 여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까지 기공식에서 한민구 장관과 함께 있었다. 한 장관은 이 중대한 문제를 박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한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고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똑같은 담당 부처는 청와대에 제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반길 수 없는 사건, 자신을 난처한 처지로 모는 현안을 피하려면 우선 상황을 제대로 몰라야 한다면서 알면 괴롭다. 이런 심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감을 박 대통령 내면에서 거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아니야, 그냥 무식해서 모른 거야. 아무 생각이 없거나 한글을 못 읽는 거지. 뭘 이렇게 난처해서 피하고 그런 게 어딨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한글을 못 읽거나. 외국어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한글을 잊어버렸나 보지. 청와대는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큰 기둥입니다. 라고 했다. 북한 도발의 과잉 대응에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고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 이 투트랙은 공존하기보다 충돌하고 있다. 사고 이후 대응에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징도 제대로 못하고 남북 협력 노력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뢰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경원선 기공식을 강행한 것은 임기 후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 임기 전반 싸늘한 대북 태도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 있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일 때는 박 대통령이 돌아서더니 북한의 마음이 떠날 시점까지 기다리다 왜 이제 와서 관계 개선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정한 일정대로 밀어붙이느라 그러는 것 같다. 전반에는 북한을 좀 혼내주고 후반에 대화하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한 대로 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 북한 정세를 보아가며 유연하게 했어야 한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도발할 때는 강경 태도를 보이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지금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한 남북 화해 시기인 것 같다면서 그러다 보니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했는데도 아랑곳 없이 대통령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정도로 본다면 순서가 세월호, 메르스, 지뢰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박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뒷걸음질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도 어느 정도 풀린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앙시eng 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 실로 역사란 창작품은 거의 없고 모조품들로 가득 찬 화랑 같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의 반복이고 미래에서 과거의 반복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장관들이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 하면 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세월호와 메르스 지뢰 폭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지뢰 폭발인데 공통점이 4가지가 있어. 첫째, 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옛날에 노무현한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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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두 번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첫 번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고 두 번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위기 이후 정부 내 혼선이 발생한다.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 시민과 공감할 줄 모른다. 지 혼자 웃고 패션쇼하러 돌아다니죠. 그 다음 박근혜의 위기 대응 4가지 원칙. 첫째, 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아래에 떠맡긴다. 둘째, 장관과는 마주 앉지 않는다. 셋째, 짐짓 모른 채 한다. 넷째,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다.
이러면 내려와야지. 어? 내려와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리더십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야지. 정상인은 저럴 수가 없어. 상식적인 사람은 저럴 수가 없다고.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의 모습은 상식장애야.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문재인더러 뭐가 뭐 사퇴파 뭐 무슨 장애? 정서장애 뭐라 그랬더라? 내가 볼 때 박근혜는 상식장애야. 박근혜는 상식장애인이야. 상식장애인.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식장애인이라는 건 박근혜 말고 없어요. 그죠? 그 상식이 부족한 거 상식이.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건.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 머리에 꽂꽂은 사람이 앉으라고 이제 앉아있는 거 아니야. 설마? 응? 혹시? 그래서? 난 아무 말 안 했어. 난 아무 말 안 했어. 왜 들어오지? 예. 난 아무 말 안 했어.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들어오지? 척하면 척이구나. 아니, 우리 조금 아까 그랬잖아.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혹시? 그래서? 라고만 했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난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는데 다 알아듣는 거지. 이젠, 뭐, 주어, 목적어 없어갖고는 피해 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나는 주어도 말 안 했고, 목적어도 얘기 안 했고, 서술어도 얘기 안 했어. 그냥 감탄사만 연발했지. 혹시? 그래서? 라고 말했지! 나는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한 게 없어.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또 내가 뭘 같이 듣고 싶냐면, 여기서 심각한,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인데, 어떡하지? 족장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참고, 내일부터 방송 못하니까, 오늘 참고, 예.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내 컴퓨터 좀 건드리지 마라! 진짜 막. 가만있어 봐. 작업.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나와있지? 프로세스. 모든 프로세스면 이건데. 아닌데. 이거밖에 안 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 지금. 야, 잠깐만요. 일단 몇 개 끌게요. 아주 막 버벅버벅 돼가지고 도저히, 예. 컴퓨터가 버벅돼가지고, 이거 새 컴퓨터인데. 자, 아베 다마의 소름 돋는 한 문장. 일본 총리의 진심이 위험한 까닭. 오마이뉴스입니다. 예, 오마이뉴스의 하지율 기자가 쓴 아베 다마의 소름 돋는 한 문장이라는 기사. 자, 이게 바로 이 731 아베가 타고 있는 731 부대의 상징인 전투기죠.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사죄의 숙명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또한 그가 예상을 깨고 침략, 식민 지배, 사죄 등의 핵심 단어를 조합한 담화를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사죄와 그에 응당한 행동을 표현했는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사죄의 표현과 행동을 하겠다가 아닌 해왔다는 식의 과거형 진술로 일관해 외교적으로 상당히 교묘한 담화가 됐다. 물론 아베 담화의 핵심 문장 6가지를 뽑아 왜 문제가 우선 아베 담화의 핵심 문장 6가지를 뽑아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분석해 보았다. 첫째,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행동에 대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나타내 왔다. 어떤 식으로 사죄를 표현했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이 문장은 과거형일 뿐 현재 사죄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두 번째, 전후 70년을 맞아 전쟁으로 쓰러진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일본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야. 전쟁으로 쓰러진 모든 사람. 전쟁으로 쓰러진 모든 사람들이란 표현은 일본 전범까지 몽땅 포함하는 전칭 진술이다. 구체적 식민지배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을 특징하고 있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던 아베 총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일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과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단순히 가슴 아프다는 내용일 뿐 사죄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아니다. 단순 동정으로 비칠 수 있다. 일본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했는데 역시 일방적 주장일 뿐 구체적 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 국가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도 가능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아시아 이웃인 한국, 중국, 대만 등 국민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겼으며 이는 역대 내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특징 진술이긴 하지만 정확히 사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어떤 식으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게 박근혜한테 배워갔네. 말이야, 막걸리야! 너는 혹시 숨겨진 남매야? 어? 아, 이것들이 진짜 이게 박근혜식 화법.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민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받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일본이라는 책임 소재를 명시하지 않은 공허한 문장이다. 이제 일본도 전후 태어난 세대가 전체 인구의 8화를 넘고 있다. 과거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사죄의 숙명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제시한 한 문장을 다 차치해 두더라도 이 문장만큼은 놓치지 않길 권한다. 다른 문장들과 달리 주어, 일본, 논거, 전후 세대가 8할, 주장, 사죄 의무 없음을 다 갖추면서 아베의 진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장 뒤에 그러나 우리 일본은 세대를 넘어 과거 역사를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미래 세대에 넘겨줬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장이 덧붙었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이 역시 사죄와는 무관하다. 결국 핵심은 전후 세대는 사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화통신, AP통신, 로이터통신들, 외신들 역시 일제히 여기에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외신들이 이 주장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말들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가령 존 하워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원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죄를 거부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이 흑인 노예제 배상을 둘러싼 미국 내 논쟁에서도 헨리 하워드 전 공화당 의원은 난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 없다. 난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의 문제, 즉 자신의 선택이나 약속이나 동의의 결과라고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자유를 신념으로 삼기 때문에 집단적 책임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상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다면 왜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고 도리어 성을 내기 일쑤다.
샌델 교수는 이런 식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뿌리를 근대 서양 철학에서 대두된 독립적 자아 개념에서 찾는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마치 원자 쪼개듯 최소 단위인 개인들로 나누고 개인들 사회의 관계가 합의를 잘 유지시키고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이나 지도록 놔두면 알아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샌델 교수는 이런 식의 자아 개념은 허구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 내용이나 맥락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친구, 누구누구의 손자 하는 식으로 관계로 이름 지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 애비애미들의 재산으로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 씨발. 결국 나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나와 구별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적 자아란 건 픽션으로만 존재하며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어떤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샌델 교수는 이런 자아를 서사적 자아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자유와 도덕적 의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속하므로 개인주의자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샌델 교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적 의무를 자연적 의무, 자발적 의무, 연대의 의무 세 가지로 나눈다. 자연적 의무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의무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 될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 의무는 합의를 통해 생긴 특수한 의무들, 즉 계약 같은 것들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로 특수하면서도 합의와 무관한 연대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연대 의무는 연좌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아시아인들은 일본의 전후 세대가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끔 하지도 않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 징집하지도 않았으며 난징 대학살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쯤은 너무나도 잘 안다. 무릎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 이게 뭘까요? 그런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1970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과 전쟁 책임에 대해 사죄를 했을 때 온 유럽이 독일에 박수를 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나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사죄를 했을 때 세계 언론들이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칭찬한 이유는 그가 독일을 대표해 과거의 잘못된 서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서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전후 세대의 구체적인 누구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교묘히 뒤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서사를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뿐이며 일본이 새로운 서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러나 서양 근대 문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히려 더 심한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로 치달았던 일본은 여전히 깨끗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전후 세대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역사의식을 희석해 나갈 수는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까지 하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일은 서사로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며 일본과 일본이 꾸준히 보여온 행위들은 국제적 신뢰를 꾸준히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왜곡된 자아와 자유 개념은 여전히 과거 망령의 싹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 박치우도 일찍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도 일본과 하루빨리 친하게 지내고 싶으며 일본인들 중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 단지 아베 총리가 다음 해에는 좀 더 발전된 담화문을 들고 오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과거 월남전 문제에서 베트남에게 사과할 부분은 하루빨리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베가 저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때문이야. 지금 박근혜 정부의 주요 세력들이 박근혜 동생이 지금 사과할 필요 없대잖아. 박근혜 동생이 그 일본에 대해 자꾸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되고 자꾸 사과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베가 저 따위로 나오는 거지. 교묘한 말장난으로 중국과 일본의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저게 다 박근혜 일가 때문이야.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박근혜 김무성 국사편찬위원장 기타 등등 일본 덕분에 잘 살고 있다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나마
사과 비슷한 척이라도 하려고 그랬지. 우리 눈치라도 보고. 우리가 투표를 똑바로 해야 돼. 투표를 제대로 해야 이런 일을 안 당해. 아이, 내가 할 얘기 또 있었는데. 내가 뭐라 그랬죠? 안철수더러 국정원 해킹 사건 확실하게 책임지고 국정원 제대로 조치하라 그랬죠? 근데 안철수가 지금 대충 지금 도망 나오려고 그래? 이대로 그냥 하는 일 없이 덮으려고 그래? 활동을 종료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삽사러 갑시다. 책임질 수 없으면 위원장을 맡질 말든가. 위원장을 맡았으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뭘 잡아내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자, 삽개를 모아야 돼. 삽개. 안철수를 묻어버릴 삽개. 삽사러 갑시다. 똑바로 해. 대충 덮을 생각 하지 마. 내가 금요일까지 기다려주겠어. 응.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박근혜 경축사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박근혜 경축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 내용이 없어. 뭐 이승만 추켜 세우고 박정희 추켜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뻘소리 잔뜩 한 거 아니야. 건국 67주년? 그 말이 위헌이라며.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도 모르나?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된다라는 거, 그거 몰라? 아니, 어디서 건국 67주년이란 얘기를 해. 그게 지금 위헌적인 발언이라며. 만약에 노무현이 위헌적인 발언을 했어봐. 어떻게 됐겠어? 당장 탄핵하고 사형시켰을 거야. 근데 왜 조중동 가만히 있어?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박근혜랑 조중동은 이승만부터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싶고 김구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김구, 김원봉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오로지 우리는 1948년에 나타난 나라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게 박근혜식이에요. 자, 내가 박근혜 아니,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 아이고, 블로그 말고. 항의 들어오겠는데. 이승만 박정희가 강조한 대통령 경축사 민망하고 허탈.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3년 광복절 경축사. 오늘은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경축합니다. 2014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뭔데? 지금 뭐가 불만이야? 또 뭐야? 누구야? 됐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광복절 경축사를 할 때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 15일을 빼먹지 않고 언급했다. 지난 13년 취임 후 처음 맞은 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65년 전 오늘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며 광복보다는 건국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15년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박 대통령은 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아예 건국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여권 인사들과 보수학계 언론 등이 광복을 건국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인호 KBS 이사장은 13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의 기년을 48년 대신 45년에 맞춤으로써 광복이라는 말이 가지는 참뜻이 상실되고 역사적 기억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8.15 경축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건국절이라고 바꾸는 것은 정서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는 8월 15일은 광복 70년이 아니라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임을 알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아 광복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순국 선열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건국해주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한데 지랄? 15일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이거 봐. 교회가 이 지랄이야 교회가. 교회가 이 지랄이야. 건국 67주년 나발? 일제강점기 때 싸운 그 기독교 신자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겠다 이것도 아주. 야, 이 진짜 이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국부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와 14 공동선언을 빼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7.4 공동성명만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7.4 공동성명을 존중하듯 남북 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거뒀던 6.15와 14 남북 공동선언도 존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남북관계는 DMZ 지뢰 폭발로 경색을 넘어 불안과 위기로 치닫고 있고 한일과 동북아 정세 또한 아베다마와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평화와 공존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는 새로운 전망과 담대한 변화가 엿보이지 않아 평가하기에도 민망하고 허탈함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광복절에 앞서 통일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8.15 기념사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오이사 조치 해제 등에 대한 내용도 경축사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현 정부의 대북관으로는 당분간 남북 대치 국면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8.15 경축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8.15 경축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오이사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역 재개 등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재개 제안을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힌 남북관계 미래 구상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 금강산 면에서 이용,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 교류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결의의 염원을 짓밟았다.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강한 어조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관념의 세계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 홍보로 일관됐다며 특히 대북관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의 재탕 삼탕이며 일본의 침략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누가 북한에 다 바치는데? 박근혜? 박근혜가 북한에 다 바쳤어?
어떻게 알았지? 예. 말로는 통일대박 통일대박 그러면서 예, 말로는 통일대박 통일대박 그러면서 실제로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친놈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하러 통일을 하느냐, 뭐하러 통일을 하느냐 이래.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예, 이 무식한 새끼들 이게 왜 그러겠어. 지 애미애비가 무식하고 그냥 가르친 게 없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외세 의존적인 나라야. 수출 의존적인 나라라고. 수출 의존적인 나라에서 수출을 계약하는 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까지 적어도 두세 달 정도의 이 텀을 갖고 있어. 두세 달 전에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거야. 그래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라고. 그런 나라에서 전쟁 위험이 있다는 건 그게 결정적 한계라는 거야. 우리가 물건값도 낮게 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에 우리가 더 저가격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깎아줘. 그럼 어쩔 수 없이 깎아줘야 되는 거야. 외국에 수출하면서. 그거 몰라? 너네 부모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냥 오로지 박정희 위대한 박정희 그러고 앉아있지?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다고. 나라에 전쟁 위협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수출도 어렵고 수입 계약을 맺을 때도 어려운 거고 너네 나중에 돈 못 주면 어떡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알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위협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뿐만이 아니야. 경제에 구체적인 리스크를 준다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주가가 너를 뛰고 가뜩이나 우리는 환율만 변해도 나라가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하는 나라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실제로 그랬잖아. 언제 저 무식한 이명박이가 2010년에 천안함이 북한 탓이란 발표를 하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날 주가 총액 29조 원이 날아갔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박근혜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그 다보스 포럼 회장 앞에서 연설했어. 영어로. I am stupid 이 수준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인가 더 천천히 읽느라고 오래 걸렸어.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 회장이 질문을 해. 우리가 한반도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는 그 위험 때문에, 즉 북한의 핵무기라는 존재 때문에 투자가 걱정이 된다.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투자해도 좋다라고 당차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뻘소리 하다가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영어로 연설해놓고 되게 천천히 영어 질문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다보스 포럼 회장이 질문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러면서 막 혼자서 또 통일은 대박이에요 개뻥치다가 개망신 당하고. 통일이 대박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고립된 섬과 마찬가지야. 고립된 섬과 같은 한반도가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얻어야,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경제가 숨통이 튈 수 있는 틈이 보이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여기저기 연설은 많이 했어. 유럽에 가서도 뭐 연설을 철도를 놓겠다는 둥. 아니 그럼 철도를 놓으려면 화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북한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해달라고 벌써 몇 년째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8월 15일날 이벤트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들어주겠어. 미 연준 금리 인상 압박에 한국 실물 경제 악화 겹쳐 8일새 1조 1천억 매도.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중국이 뭐 콧바람만 껴도 들었다 놨다 하고 환율이 뭐 몇십 원만 변동이 돼도 들었다 놨다 한 나라야. 그런 나라에 북한이라는 이 꼴통을 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꼴통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들의 주장은 뭔지 알아? 흡수통일하면 된대. 무찌르면 된대. 야, 그 북한 무찌를 수 있으면 저 냉전 시대 때 미국에서 무찔렀지. 왜 못 무찌르겠어? 평양하고 서울 거리가 서울 대전보다 가까워서 평양을 폭격하면 서울도 날아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등신 새끼들아. 뭘 알고 떠들어. 뻑하면 북진통일. 북한으로 전쟁 일으켜서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책임질 건데? 어? 북한으로 북진통일 나가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등신 새끼들아? 아이, 천하의 모자란 새끼들 진짜. 너네 국정원 직원이지. 하는 짓거리가 딱 그래. 등신같이 모자라고 뻘소리 하는 게 딱 국정원 직원 하는 짓이야.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그걸 모르고 뻑하면 전쟁. 니네가 전쟁하고 싶다 해서 전쟁이 일어나? 어?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데 니네가 무슨 수로 전쟁을 일으켜, 등신 새끼들아. 아이, 천하의 무식한 새끼들 진짜. 에휴, 됐어.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뭐란 얘기지 지금? 군역을 미필하다는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방위는 군역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역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해병대나 특수부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익근무, 그것도 군역이야.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얘네가 병역을 질 수 없는 신체 조건이면 공익근무를 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병역 특례업체, 군수산업체에 가서 일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병역을 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역 미필이란 건 뭐냐? 두드레기 났다고 군대 안 가는 거, 폐병 걸렸다라고 군대 안 가는 거, 그런 게 병역 미필이야. 아예 군대를 갔다 그냥 나와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군역 미필. 아니면 행방불명 됐다고 군역 미필, 이런 것들이 병역 미필이에요. 예. 그 목함지뢰는 또 뭐예요? 목함지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뢰라는 게 뭐냐, 이거는 딱 그 스프링을 이용해서 밟았을 때 그게 폭탄이 가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을 띄면, 밟았던 거를 눌렀던 걸 띄면 화약이 터지면서 상처를 주는데, 지금 이제 주로 발목지뢰라는 게 있어. 발목지뢰는 뭐냐, 그러니까 화약을 많이 터뜨리면 밟은 사람이 죽겠지. 그렇게 많이 화약을 넣지 않아.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발목만 잘리게 하는 거야. 발목이 잘리면 멀쩡한 군인 2명이 얘 하나를 데리고 후방으로 옮겨야 되잖아, 안전한 곳으로. 그러면 병력을 3배로,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한 명의 다리를 잘라서 군인 3명을 묶어두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나오는 게 발목지뢰라는 거야. 밟았다가 발을 띄었을 때 폭발하면서 그 화력으로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발목을 자르느냐 이러는 건데, 이 지뢰에는 금속 물질로 껍데기를 씌워 놓으면, 깡통으로 그 껍질을 씌우면, 이게 여러분 저기 동그란 원반 같은 거 땅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그게 금속 탐지기야. 금속 탐지기로 뚜두두두두 다니면 지뢰가 있는 곳이 표시가 돼. 그러니까 얘네가 목함지뢰라는 건 뭐냐면,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금속 탐지기로 찾을 수 없는 나무로 껍데기를 씌운 지뢰, 그게 목함지뢰예요. 내가 잘 제대로 모르는 거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함지뢰라는 건, 목함지뢰라는 건 금속으로 껍데기를 씌우지 않고, 그리고 나무 상자 안에다가 화약을 넣어서, 그래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게 한 건데, 요 목함지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거야, 목함지뢰가. 그런데 이게 일단 화약이 터지면, 폭탄이 터지면 반드시 그 주변에 파편이 남아. 파편 껍데기가 쇠껍데기면 우리 쪽 것이고, 쇠껍데기가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목함지뢰 북한 거야. 북한은 목함지뢰 쓴다며. 그러면 이게 그날 이 사건 현장에 간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목함지뢰냐 아니냐를. 그래서 북한지뢰라고 얘기한 거야. 북한지뢰라고 얘기를 한 건데, 플라스틱도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뭐라고 불러? 목함지뢰나 하여튼 나무 상자로 한 목함지뢰인데,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북한에서 우리 남한 발표를 정면 반박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장에서 송진 냄새가 났다. 현장에서 송진 냄새가 났기 때문에 목함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단 화약이 터지면 송진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안 맡아봐가지고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야. 북한이 자기네가 안 그랬다 그러면서 목함질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북한이 그랬다라는 증거.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증거는 못 봤죠. 지금 북한은 이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그날 당일 수습한 그 주변의 증거들을 이거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도 남한도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북한이 증거를 내놓으라 했잖아. 그럼 우리 정부는 그날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그 북한 지뢰의 잔해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북한이 지난번 천안함은 공동조사를 하자 그랬거든? 근데 이번 거는 공동조사하자는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봐서 지네도 뭔가 캥기는 것 같긴 해. 캥기는 것 같긴 하고 지금 북한의 주장은 그 평상시 빗물에 떠내려온 목함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남쪽에서 자작극을 펼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 정부는 뭘 제시해야 되냐면 북한군이 목함지뢰를 씹는 장면 이걸 제시하면 되는 거야. 이걸 제시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없다는 거 아니야.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기 목함지뢰를 심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북한 쟤네들이 지금 증거 대봐라 이러는 거죠. 살인범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살인범들이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살인범이라고 심증만 갖고 못 잡아. 물증을 대야지. 여기서 우리 국방부의 능력이 인증이 돼야 돼. 저 싸가지 없는 북한이라고 욕만 하지 말고 내가 그랬죠. 상가에 도둑이 들어서 상가에 자꾸 도둑이 드니까 경비원을 시켰어. 경비원을 채용을 했어. 그래서 경비원으로 도둑을 지키라 그랬는데 도둑이 못 들게 지키라 그랬는데 또 도둑이 들었어. 근데 다음날 경비원이 상인들을 모아놓고 이 도둑이 나쁜 놈이라고 또 도둑질을 했다고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덩달아 도둑을 욕해야 될까요? 도둑을 막지 못할 경비를 잘라야 될까요? 지금 문제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잖아.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60년 동안 하고 있는 집단이야. 그 집단을 막으라고 우리는 국가 예산의 10%를 써서 국방부를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목함지뢰를 와서 몰래 터뜨리고 갔는데도 이걸 잡을 결정적 증거 하나 확보를 못해놓고 북한이 그랬다라고 욕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우리 다음 방송 때까지 요거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나 오늘 내용이 핫했기 때문에 제가 화수목 중에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방송하면서 또 분위기 파악을 할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던 거야 지금 이래저래 박근혜 정부가 이래저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에 지뢰폭발도요. 지뢰폭발 사고도 원래 이렇게 지뢰폭발 사고가 나고 막 대북 강경책을 피면서 뭔가 이렇게 북풍을 불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도리어 역풍이 불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지뢰폭발 사건으로 북한을 성토하는 분위기보다 도대체 남한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나온 얘기야. 뭐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 내가 볼 때 이번 문제는 주식시장과 관계되어 있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북한이 그랬다! 그러면 다 같이 북한이 그랬다라고 욕을 해도 그 손해가 없었어, 국민들한테.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지나서 김영삼 때부터 20년 동안 주식시장이 성장을 한 거야. 무엇보다 이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잃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소문만 들려도 주식값이 똥값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게 개인 투자자들만이 아니잖아. 재벌들. 지네 재벌들의 주식도 이게 전쟁 위협이 있으면 재산 가치가 폭락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네들이 모른 거야. 지금 박근혜 주변의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박정희 때처럼 뻑하면 전쟁 위협을 팔아서 뭔가 전세를 뒤집을 줄 알았던 거야. 내가 2010년에 그걸 깨달았어. 2010년에 전쟁이 안 먹힌다는 걸 왜일까? 그땐 몰랐어. 2010년에 그때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가 터지면서 얘네들이 막 전쟁 위기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전쟁 위기를 막 언론이 부추기질 않더라고. 왜일까? 그때는 몰랐어. 지금 딱 깨달은 거야. 요즘에 와서 깨달은 거야. 전쟁 위협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 주식시장 때문이야. 거기다 이게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내국인만 투자한 게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뻥을 깔 수가 없는 거야. 전쟁놀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전쟁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북풍을 일으키면서 뭔가 하려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안 먹히고 있어. 도리어 역풍이 불었어. 지금 지뢰 사건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부처 간의 협력이 안 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리더십이 없는 문제만 부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북풍이 안 먹혀. 근데 얘네가 지금 뭘 작전을 피고 있냐면 지난 토요일 날 그 채널A, TV조선 이런 데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좌파들이 모여서 성조기를 찢었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거 봤어요? 좌파들이 모여서 성조기를 찢었다라고 성조기를 찢는 장면을 보도를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 한미일 군사동맹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우계승천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이벤트기였어.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그 깃발을 찢은 건데 그걸 성조기 찢었다고. 그 옆에 우계승천기가 같이 있었거든.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의 국기에 우계승천기가 이만큼 있고 뒷부분에 이제 그 미국의 성조기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일부러 사진을 여기만 찍어서 저기 광복절에 성조기 태우던 좌파들 이러면서 기사를 냈더라니까. 성조기는 미국 국기. 이게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거다. 미국을 위한 군사동맹의 비용을 일본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의 군사기밀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공유할 수 있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야.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따위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주한미군 대사 관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거 이런 걸 지금 문제 삼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좌파 단체를 막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안 먹힐 거라고 봐. 왜냐? 나는 여기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네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지 않았으면 내가 볼 때 2014년에 그렇게 무리하게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았으면 통진당을 계속 까고 갈 수 있었거든? 통진당을 계속 까면서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있을 때마다 통진당을 괴롭히고 통진당이란 어떤 상징적 존재를 계속 괴롭힐 수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나 성급하게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적이 없는 거야. 주요 타겟. 빨갱이 물이라고 뭔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다급하게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렸는데 그 통진당 해산시켜놓고 지금 와서 내가 볼 때 그때 잘못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부산대 투신 교수
희생이 필요하다면 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 교수가 투신을 했어요? 교수가 투신을 했어? 근데 이 얘기는 좀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 총장 직선제 약속 지켜라. 이게 언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난 지금 처음 들었어. 부산대학교 교수가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김기섭 총장과 교수회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차기 총장 선출 절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금전동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국기계양대에서 국문과 고모 교수가 현관으로 뛰어내렸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분 만에 숨졌다. 투신하기 전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밝혔다. 이게 이제 총장 직선제 약속이었나봐요. 현장에선 총장 직선제 이행을 촉구하는 A4 용지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오늘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이군요. 고 교수는 유서에서 총장이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총장 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간선제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총장 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 출장 중이던 김기섭 총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장은 지난 4일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교내 통신망을 올린 성명에서 차기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로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약속한 총장 직선제를 지키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교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수회는 이틀 뒤 평의회를 열어 총장 간선제 절차를 저지하기로 하고 교수회장이 대학본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일부 교수가 동조 단식에 들어가는 등 내용이 계속됐다. 부산대 교수회와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회 연합회 회장단, 전국 공무원 노조 대학본부 본부장 등 50명이 17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총장 직선제 유지를 요구했다. 여러분은 이게 자살할 만한 사건인가 싶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자살할 만한 사건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예.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총장은 누구냐? 대학교의 교장 같은 거야. 대학교 교장. 대학교의 교장 있고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장은 대학교 전체의 교수들을 책임지는 대빵이 이제 총장이야. 그런데 이 부산대가 지금 국립대학이죠. 부산대가 국립대 아닌가? 예. 부산대가 국립대예요, 사립대예요? 예. 근데 하여튼 이제 이 부산대 국립대 맞죠? 자, 이 부산대가 국립대야. 그럼 이제 이 국립대학의 총장을 간선제로 한다는 건 뭐겠어? 정부에서 내리꽂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국립대 총장은 한참 전부터 총장제를 해왔단 말이야.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인가? 국립대 총장을 직선제는 뭐냐?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뽑는 거야. 총장을 투표하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산대에서 교수들이 총장을 뽑는 권한을 뺏어서 지네들이 아무나 지네 사람을 심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되면 그 박근혜를 비판하는 교수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총장을 지네가 간선제로 뽑아가지고 내리꽂으면 지금 부산대 안에서 소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교수들은 전부 다 잘리는 거야. 그러면 교수만 잘리고 끝이 아니라 부산대 졸업생들은 다 꼴통이 되는 거야. 뉴라이트 교수들이 그냥 전부 다 장악한다는 거지. 그래서 부산대 총장 직선제를 지키기 위한 교수협의회의 그 투쟁 중에 한 교수가 투신 자살을 한 거다. 예.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이거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이게 이 국립대 교수 이 총장 직선제는요, 사실은 이 대학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국립대 교수를 친정부 교수를 뽑아놓고 걔네들이 소위 아이들을 꼴통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이 부산대 학생들이 의미를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사립대학들은요, 아주 지랄 연병들이에요. 많은 사립대학들이 지금 이 교수들이 썩어가지고 뉴라이트 사관으로만 애들을 가르쳐. 그래서 애들이 등신 좀비로 크고 있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국립대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산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들이 투신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난 사인이라고 봐.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죽을 문제냐? 여러분, 교육은 100년지 대계예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 지금 그 교육이 썩어 들어가고, 특히 대학 교육이 썩어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방송을 접으세요? 네 인생이나 접으세요. 남더러 뭐 접어라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접어야 될 건 네 인생밖에 없어. 이 대학이 썩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막판에 지금 긴급한 상황까지 터졌는데, 내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밖에서 약속이 있어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원래 5시에 나간다 그랬단 말이야.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여기 너무 늦어버렸어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까지 하고요. 상황이 좀 심각하다. 지금 얘네들이 뭔가 또 작전을 피는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어디에서든지 모바일 방송을 켤게요. 이제는 모바일 방송이 방폭이 심하게 안 되더라고요. 예, 방폭이 아예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내일은 방송을 확실히 못할 것 같아. 내일은 못할 것 같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제가 방송할게요.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자, 그래. 내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하루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뭔가 먼 일을, 이거 좀 작당한 놈들이 있는 것 같아. 좀 꾸미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예 방송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지방 일정이 있는데, 지방 행사가 있어서 가는데요. 내가 눈썹 그리는 걸 챙겼어. 내가 평상시에 방송 장비를 챙겨갔다가 방송을 못한 이유가 눈썹이 없어서, 눈썹을 못 그리고 방송을 하면 지랄 연병을 하면서 망치 눈썹 어디 갔냐, 망치 부인 내놔라 지랄들 하길래 내가 눈썹이 없었고 내가 그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이번엔 눈썹 그리는 걸 챙겼어.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가서 상황 보고 방송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 후원하실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너무 좋았지만, 제가 너무 좋은 티를 내면 우리 후원하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제가 좋다는 표시를 못 냈으니까, 우리 후원해주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제가 감사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343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녹색 설사의 저주 없이 추천 3300개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적으로 저주 없는 추천 방송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풍현국님, 그리고 참세상님, 여비고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여러분 혹시 그분들의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 파일을 보실 때는 꼭 고맙다, 수고하셨다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야 또 그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월급도 준대.
나는 월급은커녕 아무것도 드리는 거 없이 그분들의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감사 인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바쁘게 달려온 방송. 네, 오늘 열심히 방송했는데, 예, 오늘 열심히 방송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버된 것 같아요. 긴 시간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방송으로 내일까지 듣고 계시고요. 제가 수요일날 가능하면 짧게라도 한두 시간짜리라도 방송을 할 시간을 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망치부인 다음 방송은 수요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예, 이번 주는 월수금 방송할게요. 다음 수요일날 방송에서 만나요.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을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뭔 꿈이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이 얼마나 어려운 꿈인지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꿈이 택도 없지.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전 어렸을 때부터 갈만한 길로 가는 것보다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쉬운 길, 갈만한 길로 가는 것보다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꿈을요, 혼자서 꿀 때는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망치부인과 함께 같은 꿈을 1분만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방송 시간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망치부인 방송이었고요. 지금부터 또 24시간 재방송이 이어지는데요. 혹시 매니저님들 가능하시면 오늘 내일 제가 여기 없다 보니까 집을 비우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그 매니저, 예, 재방송 때는 원래 제가 매니저 없는데 가능하신 분 돌아가면서 매니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뻘소리 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좀 벙어리 3번 그 다음에 강퇴 부탁드릴게요. 예,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재방송 시청하실게요. 극혐인데 왜 봐? 너 말로는 맨날 극혐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지. 아휴, 그냥 내가 좋으면 좋다고 그래, 새끼야.